KBS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상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전기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서버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빅테크가 주목하는 것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아마존은 원전 바로 옆에 지어진 데이터 센터를 거금을 주고 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기 퇴역한 원전을 재사용하려고 계약하는 등 원전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AI를 운용하는 데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원전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멕시코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망자의 날인데요. 이 날이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0월 1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10,000명의 군인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지난 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고, 이후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브라트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0,000명을 보냈다는 등 우크라이나 군과 정보당국 소식을 인용한 파병설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시작된 추계 예대제를 맞아서 내각 총리 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케라고 불리는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이로써 이시바 총리는 신사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만 보냈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동일 행보를 보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영령을 추모하는 곳인데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도 합사돼 있습니다. 최고 치명률 88%인 마르부르크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안다에서 치료제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상시험 대상 약물은 코로나19 치료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스비르와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특수항체인 MVP091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당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임상시험이 그 목표라고 설명하면서 연구원과 약물 개발자, 아프리카 각국의 보건공무원 등이 약 2년에 걸쳐서 임상시험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부르크 병은 고열과 심한 두통, 출혈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으로 과일박질 매개체로 인간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전복된 유조차가 폭발해 14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 11시 30분쯤 북부 지가와주 마지막 마을의 인근에서 유조차가 뒤집혔는데요. 유조차에서 연료를 퍼내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몰린 상태에서 차량이 폭발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입니다만 정유시설이 부족해서 석유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수십 년간 지속된 연료 보조금을 철폐한 이후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의 대표작인 아폴로 벨베데레가 5년간의 복원 작업을 마치고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이 조각상은 2019년 다리에 작은 균열이 발견돼 복원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복원 전문가들은 무릎과 다리의 균열을 메운 뒤 조각상 전체를 레이저로 청소하고
조각상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뒤편에 탄소 섬유 기둥을 설치해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조각상은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태양신 아폴로 조각한 작품으로 활을 쏜 뒤에 아폴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건 사실상 참전이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를 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장과 이제 군 인력이 일했었던 군 인력들이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상대로 한 전쟁에서 두 번째 국가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참전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중국과 이란도 범죄자 연합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지난 3일에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측에서 2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그중에 북한군이 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년 규모의 브라트 특별대대를 편성을 했고 또 북한이 러시아 이미 10,000명을 보냈다면서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죠. 전장에 배치된 이 북한 군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총알바지가 네.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은 러시아 측에서 지금 하루 1,000명 정도 병력이 이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10,000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은 한 뭐 일주일 좀 넘어가면은 거의 이 사람들이 희생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북한 측은 탄약과 병력을 러시아 측에 보낸 대가로 스파이 위성과 탱크, 항공기를 배치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제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네. 미사일 유도 기술을 획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먼저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편 백악관의 국가안보위 대변인도 우크라이나에 북한 병력이 파견된 것을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해법과 전후협력, 안보 구상을 담은 승리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여러 얘기에 대해서 미국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네. 또 나토 가입 절차를 두고 러시아 측에 어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토 국가들 그리고 일부 동맹국들이 이게 혹시라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면 전쟁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승리 계획 구상은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중동 지역 얘기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가자 전쟁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이쪽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미국 측은 지원도 해주고 네. 뭐 무기 지원도 하게 있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그 전장을 러시아 쪽으로 옮기겠다. 얘기라고 뭐 완충지도도 만들겠다 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서방 국가가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네, 맞아요. 젤렌스키 주장을 하는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하고 물음표를 네, 예,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또 뭐 시험관 시술을 굉장히 잘하는 의사가 등장했나 예,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성 유권자 표심에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폭스뉴스의 타운홀 미팅의 16일 날 이제 방영된 내용 부분인데요. 네. 자신은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면서 네. 시험관 시술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날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제 그때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월달에 난임 치료위해서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정부나 보험사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재생산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여성이 스스로 출산하고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네. 이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그렇죠.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결정에서 사실 공화당이 굉장히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는데 네.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성 유권자 때문인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공화당은 시험관 시술을 위한 정당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종합을 해보자면은 출산을 위해서 시험관 시술하는 시술은 것은 찬성하는데 임신 중지를 위해서 시술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의 이 임신 중지에 대해서 이게 각 주별로 주 차원에서 결정될 일이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재임 시절에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이 보수위 연방 대법원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로데 웨이드 판결,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했었던 이 판결을 폐기하면서 결국은 그렇죠. 여성들의 낙태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대선에 완전 쟁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현혹되지 마라. 이게 사실 일관성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굉장히 기괴하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여성 중에서 3명 중 1명이 낙태 금지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얼핏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의사를 대학병원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시술을 발명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럴 때 아버지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굉장히 시술을 많이 해서 잘한다든지. 이게 조금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네, 근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본인 스스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이슈를 만들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좀 뭔가 좀 잘못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치보복. 이건 또 어떤 일일까요?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횟수를 늘려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스페이스X가 소송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스페이스X 주장은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 주장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신이 굉장히 지지하잖아요. 적극 지지하자 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딴지를 거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고요. 네. 거기 하원 의석이 52석인데 네. 이 중에서 민주당이 4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지역이 그렇죠. 킬리포니아 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신이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는 거라고 머스크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획수를 좀 늘려달라고 캘리포니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안 된다라고 이게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있었겠죠. 네, 소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캘리포니아 해안환경위원회에 따르면은 이 환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은 일단 해안 지역의 개발과 토지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요. 네. 두 번째 해양 생태계와 해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공공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물론 이제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로켓도 회수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횟수를 36회에서 이제 50회를 늘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스페이스X 주장인데요. 네.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로켓 발사가 해양 생태계 그리고 해안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인 노력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네. 또 지역 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발사하게 되면 해양 생물이나 서식지에 영향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머스크의 주장은 자신이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세 현장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지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개월 동안 트럼프 캠프 측에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23억 원의 선거 자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진짜 돈이 많긴 많으시네요. 그렇죠. 도대체 진짜 얼마나 부자시네요. 돈이 네. 많아야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를 할 수 있는지. 3개월 동안. 네. 와. 근데 어쩌면 이걸
투자로 생각했을까? 사업가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로켓 발사 허가 관련 결정이 헌법상 보호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2번과 3번 키워드는 오늘 어떻게 이게 약간 말씀을 선거랑 드려야 관련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양측 입장이 좀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이제는 전기의 시대. 네. 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시대, 전기의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보면 저공해 에너지원이 좀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20년대 하반기에 석유, 액화 천연가스, LNG 공급 과잉이 예상이 되고 동시에 태양광 발전 등 청정 에너지 기술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파티비룰 국제에너지 사무총장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에너지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정책 입안자들이 그 대신에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투자를 좀 더 강화하게 되고 결국 전기 에너지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각국의 정책 기조를 봤었을 때 2030년까지 저탄소 에너지원이 전 세계 전력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석탄, 석유, 가스 등 이 핵심 화석 연료에 대해서 수요가 그때쯤에는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점을 찍고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건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2030년 이전에 하루 1억 200만 배럴로 최고치를 찍고 그리고 2030년에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운송 부분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는 게 그렇죠. 도로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에너지 역사에서 우리는 석탄의 시대 그리고 석유의 시대를 경험했고 이제는 청정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네. 중국 내 청정 에너지원 발달 속도를 우리가 그래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태양광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30년대 초반에 중국의 태양광 발전량만으로도 현재 미국 전체 전력 수요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의 이 태양광 업계가 공급이 과잉돼서 감산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사실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만들어지고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공급 과잉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태양광 패널 통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미래는 쓰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투자가 빨리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업계가 감산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감산을 논의하는 시대가 된 건데 세계 1위 업체조차 판매 가격이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건데 네. 죄수의 딜레마는 서로 협동하면 모두가 이기지만 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건데 지금은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돈이 안 남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누군가는 지금 약간 망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망하지 말고 우리 좀 줄입시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 능력을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 되는 건데 네. 중국의 태양광 산업협회가 상하이에서 태양광 업계의 소모성 경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담회를 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줄여봅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최근에 태양광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주요 제품 가격이 생산 원가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서로 경쟁이 치열한데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결국 모두가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제품 가격 2023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1분기 태양광 모듈 가격이 와트당 0.9위안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2분기 들면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와트당 0.65위안, 우리 돈으로 123원까지 떨어진 건데 물론 싸게 에너지를 쓰면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업체가 있어야지 이게 만들어질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2010년에 태양광 모듈 가격은 와트당 2달러였으니까 지금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전문가들은 과잉 생산 상태에서
태양광 산업이 결국 죄수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문제점은 인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수의 딜레마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살아야지 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면 결국 불이익을 죽는 얻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훈인데요.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다 끼어든 물리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다 서로 손해가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업체들이 좀 구조조정 좀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검은 공의 정체는 이라고. 네. 검은 공이 나타났군요. 네, 호주 시드니 해안 지역에 이 골프공 크기의 검은 덩어리들 수백 개가 갑자기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알고 봤더니 이게 기름 찌꺼기 덩어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절대 만지지 말아달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해당 물질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디서 밀려온 건지 환경보호청과 지금 시드니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명 타르볼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새까만 색깔입니다. 그래서 기름 찌꺼기 덩어리를 보이는데 네. 이 타르볼은 기름이 플라스틱과 물과 닿았을 때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네. 주로 바다에서 유조선이 기름 누출 사고 일으켰을 때 이제 목격이 되는데 이 시드니가 포함된 뉴사우스웨일즈 항만청에 따르면 최근에 해당 지역에서 선박에 의한 기름 누출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네, 나타났군요. 그런데도 찌꺼기가 떠다닌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쩌면 그 기름 찌꺼기가 바다에 가라앉아 있거나 생각보다 오래 바다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넌 줄서니 난 번개 타고 가. 네.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예. 보통 놀이기구 타려면은 줄을 서야 되는데요. 네. 줄을 서지 않고 곧바로 번개 레인 프리미어 패스를 통해서 바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따로 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난 번개 타고 가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건 소수의 방문객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날짜와 또 당일 수에 따라서 요금도 다르게 매겨진다고 합니다. 예.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월드 리조트가 오는 30일부터 최저 137.37달러에서 최고 478.19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환율을 고려하면은 18만 원에서 65만 원. 더 돈을 대충 한 20만 원에서 한 65만 원 정도인데 네. 저는 한 5만 원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싼데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도 23일부터 연말까지 400달러. 세금은 별도입니다. 네. 400달러 팔만 뒤에 내년부터 날짜 수에 따라서 300에서 400달러대 가변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번개를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네. 예,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빌리 조엘의 노래 When You Wish Upon a Star 함께 듣겠습니다. When a star is born, they receive a gift or two. One of them is this: they have the power to make a dream come true. When you wish upon a star, makes no difference who you are. Anything your heart desires will come to you. If your heart is in your dream, no request is too extreme. When you wish upon a star, as dreamers do, fate is ki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불안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막막한 구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하루 동안 이어지는 경제 집중 편성.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의 더 나은 내일을 찾아봅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 4개 기초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각각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인천에서, 민주당은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또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4만 2천 명의 미군이 있다. 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멕시코의 독특한 문화, 죽은 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시티 이진호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죽은 자의 날 뭔가 좀 오싹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애니메이션 코코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망자의 날 혹은 죽은 자의 날은 매년 11월 1일과 2일에 기념되는 멕시코의 전통적인 축제입니다. 네. 이 날은 고인의 영혼을 기리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 날인데요. 마지막 날인 11월 2일은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뭐 명절이라고 하면 뭐 추석, 설 뭐 이런 명절이 생각나는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시기가 비슷한 만큼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죽은 자의 날은 죽음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는 차례를 지내는 등 주로 가족 내에서 조용히 기리는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거리에서 함께 축하하고 잔치를 여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슬픔보다 기념과 축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죽음을 축제로 여긴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보내나요, 이 명절을? 보통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들을 추억하고 주황색 국화로 제단을 만들어서 고인의 사진, 음식, 음료, 그리고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놓는데요. 네. 또 집안에는 고인들을 상징하는 칼라베라라고 불리는 해골 장식물로 장식을 하고 준비된 음식은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고인을 추억하면서 여는 행사, 축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거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해골 분장을 하고 기념 행사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중남부 지역에서의 전통 제단 및 지역 특유의 전통 음식 축제가 유명합니다. 미초아칸주 파스쿠아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아름다운 호수 주변에 모여서 촛불을 켜고 배를 타서 감동적인 축제를 열면서 작은 섬에 위치한 공동묘지에서 가족들의 무덤을 꽃과 음료, 음식으로 장식하면서 영원히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밤을 지새우는데요. 네. 한편 멕시코시티에서는 죽은 자의 날 축제 기간 동안 거리에 해골과 꽃으로 장식된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활기찬 장관을 이루면서 이러한 축제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특별한 행사 중 하나로 손꼽히게 했습니다. 네, 망자의 날인데 이렇게 활기차게 축제를 열면서 보낸다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한국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네. 죽은 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비롯된 전통 문화로 고대 아즈텍에서는 죽은 영혼이 1년 중 11월 초에만 이승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네. 이러한 전통이 스페인의 지배 당시 카톨릭 만성절 문화와 결합되면서 현재의 죽은 자의 날 형태로 남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멕시코 문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후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네. 고인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면서 재단을 통해 그들의 기억이 계속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은 자의 날은 멕시코에서 고인을 잊지 않고 이들과 연결되는 소중한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멕시코에서는 1년 중에 가장 최대 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네요. 오늘 망자의 날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멕시코시티 이진우 통신원이었습니다. 챗 GPT 열풍에서 시작된 AI 산업이 최근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가 이를 선점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벽에 부딪혔습니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입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 AI 산업과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훈입니다.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기 퇴역했던 원전을 되살려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스리멜섬 원전이 재가동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1979년에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벌어졌던 그 원전이랑 이름이 같습니다. 정확히는 사고가 났던 원전은 2호기이고 이번에 재가동을 결정한 건 1호기인데요. 1호기는 사고 때문에 발전이 멈춰 있었던 건 아니고요. 2호기가 멈춘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소를 운영을 해서 지금 나이가 벌써 50년쯤 된 원전이긴 한데 지금 멈춰 있는 이유는 2034년까지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팔 수 있는 라이선스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2019년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그걸로 조기 퇴역을 해서 5년간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발전소를 재가동해서 거기서 나온 전기로 AI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던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2019년에 이미 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다시 해도? AI 산업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왜 멈췄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으로 만드는 전기가 비쌉니다. 미국은 발전소들이 경쟁을 해서 전력 공급 업체에 전기를 파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싼 발전소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인 건데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원전보다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훨씬 쌌어요. 당시 미국이 다시 한번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걸로 원유,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증산을 할 때였으니까. 이거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스리마일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펜실베니아 주 있잖아요. 여기가 셰일 혁명의 발원지 같은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더 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소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커져서 결국 운영업체가 문을 닫았던 건데 지금이라고 다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달라질 건 없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천연가스는 더 싸고 심지어 이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보다 전기가 더 비싼 게 원전이에요. 그러면 전혀 되살아날 이유가 없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막 지어야 되는데 전기가 없었던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 죽어있던 원전을 되살리면 내가 만든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전이 운명의 짝, 환상의 짝꿍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연관성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AI하고 원전. 맞습니다.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빠른 연산이에요. 이 연산을 수행하는 게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반도체죠. 그래서 연산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는 반도체의 성능이 좋다는 거고 반도체의 성능이 좋다는 거는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성능 칩일수록 특히나 AI 연산에 쓰이는 칩일수록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쓰냐면 2020년에 출시된 GPT-3 얘가 1시간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전기가 1287메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전기를 쓰는 가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구들 105만 개가 105만 가구가 1시간에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조금 더 고성능인 GPT-4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챗 GPT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AI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그다음에 다른 생성형 AI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AI 산업이 개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쓸 전기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얼핏 생각에 이제 미국 나라도 크고 발전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쓸 전기가 없다는 게 미국에서 이미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전기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새로 지어서 전기를 팔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소가 16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이게 원전 19기 분량이에요.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어놓고 송전망에 연결을 못해서 대기하는 발전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송전망에 연결된 발전소보다 연결하려고 기다리는 발전소가 6.5배 정도나 많아요. 발전소는 지어놨는데 이제 연결이 안 돼서 맞습니다. 못 쓰고 있는. 그래서 이 발전소가 이렇게 많음에도 전기가 부족한 이유는 이 송전망 때문인 거예요. 송전망이 중요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서 쓰려면 이게 필연적으로 송전망을 거쳐서 많은 전봇대를 거쳐서 우리 집까지 오고 그때 저희가 플러그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송전망이라고 하는 게 받아줄 수 있는 발전소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망을 늘리지 않는 이상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없는데 근데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송전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뭐 구리가 부족한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송전망을 깔려면 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는데 그래서 발전소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 업계에서는. 맞습니다. 갑자기 맞닥뜨린 현실은 아니고 사실 뭐 AI 산업이 개화하기 이전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있기도 했어요. 그렇죠. 순수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의 데이터 센터 이게 전 세계 한 8,000개, 10,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뭐 고성능 칩을 쓰니까 전기를 많이 쓰겠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400테라와트시 정도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400테라와트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인구가 2억 8천 명 정도 되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전기 소비량으로 8위 정도 되거든요. 인도네시아가 1년간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최근 한 3년 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당장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기기에 전기를 덜 쓰는 방식, 뭐 예를 들면 그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어컨을 쓴다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됐는데 그래서 뭐 AI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초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빅테크들은 이제 곧 있으면 AI 산업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쓸 테니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기술에 주목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굳이 송전망을 통해서 전기를 사서 쓰지 말고 이 SMR을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붙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짓는 건가요? 그렇죠. 네. 발전소를? 그러면 송전망 문제와 상관없이 그렇죠.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라고 하는 업체에 투자를 했고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다음에 오픈 AI도 SMR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최근에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라고 하는 업체와 SMR을 만든 업체거든요. 여기가 전력 구매 계약이라는 걸 맺었고 또 간밤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SMR 개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뉴스케일 같은 그 SMR을 만드는 기업의 주가가 40%나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전력 구매 계약이 많이 맺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이게 상용화라고 하는 건데 이 상용화라고 하는 게 빨라야 2030년은 돼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AI 산업은 발전을 너무 빨리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전기를 공급해줄 발전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한 뭐 탓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어떻게? 뭐 좋다면 좋은 거고. 그렇죠. 이것도 할 얘기 참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전력을 공급해준 뭐 다른 어떤 발전소 원전 외에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송전망에 연결은 안 됐다고는 하지만 많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들이 있기도 한데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AI나 데이터 센터와는 궁합이 전혀 맞지 않아요. 잘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전혀 맞지 않는데 맞습니다. 그럼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건 전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24시간 쉬지 않고 굉장히 일정하게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게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24시간 일정하게 햇빛이 쬐는 날도 없을 뿐더러 또 밤이 되면 안 되죠. 해가 지고 그다음에 또 24시간 일정하게 바람이 부는 날도 부는 날도 있고 안 부는 날도 있고. 맞습니다.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 흔히 말하는 배터리라고 하는 거를 달면 옆에다 붙이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건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거를 진짜 정말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큰 배터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실 그 AI나 데이터 센터가 AI 자체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기 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면 GPT-3를 1년간 학습시키는데 들어간 전기 요금 이 추정치가 1조 3천억 원이나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에 못지않은 돈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놀고 있더라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찾아보자면 천연가스가 아까 미국에서는 특히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기를 공급하면 비용은 낮출 수 있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탄소 배출이에요. 그렇지. 석탄 발전소보다 낮기는 하다고 하지만 천연가스도 어쨌든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은 사실 탄소를 줄이는데 그 어떤 기업보다도 진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발전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신재생은 안 되고 그러니까 원전밖에 없었던 거죠. 이미 구글 같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뭐 알리백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달성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천연가스 발전소 이용한다 그러면 또 그렇죠. 안 되겠죠. 말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원전 외에는 딱히 선택지가 없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명의 짝, 뭐 환상의 짝꿍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네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먼저 원전에 주목했던 곳이 있어요. 네.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지난 4월에 이미 미국 펜실베니아주 서스퀘안나 원전 바로 옆에 지어진 그 데이터 센터를 한 8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네. 8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크지 않아요. 48메가와트 정도 돼서 굉장히 적당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인 건데 근데 이걸 비싸게 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원전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송전망의 문제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없죠. 원전 바로 옆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바로 이렇게 전기를 받아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46메가와트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20배 규모로 키우겠다. 거기서 쓰는 전기를 다 원전에서 사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원전 같은 경우에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강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바다 옆에 지어지는데 이 원전 바로 옆은 심지어 냉각수가 많이 있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쿨링 시스템, 흔히 말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 틀면 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이게 전기가 진짜 이래저래 정말 많이 들어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바로 옆에 짓게 되면 냉각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전기 대신에 그냥 물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디어에 주목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소 대신에 조기 퇴역한 원전들이 없는지 찾았던 것이라고 뭐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기 퇴역한 상업용 원전이 한 9곳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를 선택한 것이고 이미 전력 구매 대금을 16억 달러 정도, 이게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내기로 했고 그 돈으로 안전규제에 맞춰서 설비를 보강하고 2028년이면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34년까지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맞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연장을 해서 2054년까지, 그러니까 이 원전을 80년간 가동하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80살이 될 때까지. 네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이 원전이 본인들 데이터 센터 AI 산업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전을 좀 활용하려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리마일섬 원전 말고도 이미 조기 퇴역한 원전 2곳이 AI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재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빅테크의 8 데이터 센터를 원전 바로 옆에 짓겠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원전을 운영하는 발전 업체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수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맞습니다. 발전소가. 본인들이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정부에 건설 허가 신청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뭐 데이터 센터 혹은 AI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도 남아있는 조기 퇴역 상업용 원전이 6곳이 남아 있어요. 이 9곳의 그 원전이 조기 퇴역한 원전들이 다 AI 산업에 활용이 될 수 있을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예의주시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9곳이 다 재가동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발전소의 그 규모 자체가 6.2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6.2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발전소가 어느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1년 365일 쉬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낸다고 하면 한 54테라와트시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또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지난해에 쓴 전기가 400테라와트시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뭐 8,000개, 1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의 그 전기를 쓰는데 미국에 있는 조기
퇴역한 원전 9기를 돌려서 1년 365일 계속 돌리게 되면 그 54.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의 13%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거는 송전만 걱정 없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의 그 부지가 남아있는 원전들이 54개 정도 되는데 네. 옆에 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원전을 한 기씩만 지어도 54개의 원전을 새로 지을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퇴역했던 원전이 벽을 만났던 AI 산업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원전이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맞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토믹 키튼의 더 타이리스 하이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